여야 모두 추가 공천 결과를 발표하며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현역 의원들의 평가 결과가 개별적으로 통보되면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치권 소식 살펴봅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국민의힘의 컷오프의 개별 통보입니다. 10% 하는데 한 7명 정도 얘기가 되고 있고 개별적으로 해서 아직 정확한 명단은 아닌데 돈단 또 얘기도 있어요. 네. 일단 뭐 한 5분 정도 발표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우리 국민의힘 공천 룰에 따르면 뭐 당무 감사 결과 그리고 또 여론조사에 따른 교체 지수를 반영해서 거의 기계적으로 10%에 해당한 7분 정도를 선정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알려진 걸로 한 5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보면 대부분의 우리 그 뭐 지역에서 보면 현역 의원에 대한 단수 추천이나 일단 어느 정도의 경선적이 일단 확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아마 개별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아마 본인들이 뭐 어떤 형태로든지 좀 거치를 결정하지 않을까, 불출마라든가 이런 게 결정이 곧 뭐 오늘 내일 사이에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대구하고 부산 쪽에는 아직 그거 이 명단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아마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의 컷오프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7명이다라고 했다가 지금 조금 더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은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당의 요청으로 재배치가 될 경우에는 또 이제 컷오프를 시키지 않는다는 또 방침이 추가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국민들 보시기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공천이 좀 조용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현역들에 대한 어떤 기득권들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국민적인 또 의구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들께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의 어떤 물갈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모습도 공천 과정에서 나와주기를 기대하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혁신 요구에 어느 당이 더 잘 부응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일 텐데요. 일단 컷오프 대상이 한 7명 또는 뭐 5명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정도 규모를 두고 과연 국민들이 혁신 공천으로 보실지 이 부분은 첫 번째로 우려가 듭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고 이 컷오프 대상자로 지목이 되신 분들이 과연 이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지입니다. 벌써 이제 아직 공천 그 명단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반발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 나오는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명단이 통보되고 그 이후의 공천 과정에서 반발의 목소리들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조용한 공천 얘기했으니까 그 질문을 같이 드리면 좀 감동 없는 혁신, 감동 없는 공천 아니냐라는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번 공천은 좀 자세히 보면요. 그냥 일단 처음에 나왔던 윤한 갈등에서부터 해서 보면 굉장히 뭐 이번 공천에 있어서 어떤 용산의 호강이 있지 않느냐 또는 한동훈식 사촌 논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됐던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배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이번에 인위적인 어떤 현역 물갈이를 일부러 애써 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밋밋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공정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이 어떤 충격요법을 주는 방식도 좋지만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 그런데 이번에 보면 그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중진들이 굉장히 험지 출마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설병수 의원이나 김태호 의원처럼 본인들이 어떤 당의 요청에 따라서 험지로 출마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총선판 전체로 볼 때 낙동강 벨트나 한강 벨트나 또는 우리 수원의 반도체 벨트 또는 그 경기도 남양주 쪽에 보면 이재명 벨트까지 나름대로 이번 총선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굉장히 순조롭고 안정적으로 흘렀다. 근데 과거에 보면 여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는 그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는 어떤 그런 공천 파동 그리고 2016년도에는 또 진박 간별사라고 하는 그런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애써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좀 공천 잡음 없이 순조롭게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이명수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대표적으로
좀 불만을 이야기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결됩니까? 일단 뭐 최종적으로 발표된 부분은 아닌데요. 일단 이번에 공천 룰을 보면 권역별로 어쨌든 하위에 있는 분을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는 컷오프 시키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대전과 충남에서는 지금 이명수 의원을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단수 추천 내지 벌써 경선이 다 결정됐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명수 의원이 아마 선조적으로 아마 경선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한 번의 여론조사가 아니고 다양한 정성평가 또는 정량평가가 있었을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명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 뭐 정치적 음모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건 제가 볼 때 사선 중진 의원에 걸맞는 그런 발언은 아니다. 본인이 조금 만약에 통보를 받고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공정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재심이라든가 다른 형태의 그 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섣부른 뭐 어떤 판단에 따른 그런 좀 너무 지나친 발언들은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앞서서 이제 조용한 공천에 대해서 영남 지역에서 이제 험지 출마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드셨습니까? 그렇죠. 일단 아직 국민의힘의 공천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끝까지 본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뭐 이제 이후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1차 경선 지역이 발표가 됐는데 현역 프리미엄 또는 현역을 지켜주는 기득권 보장 이런 부분들이 없음을 여실히 드러난 그런 경선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뚜렷하게 현역 의원들이 뭐 공천에서 배제가 된다거나 물갈이 대상이 되는 부분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컷오프 명단 그리고 누가 과연 컷오프가 될 것인지에 더 많은 주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있게 될 뭐 TK 지역이라든지 또 영남 지역,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양지 또는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과연 누가 공천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좀 보고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뭐 오늘 세 곳의 단수 추천 지역을 비롯해서 13개 지역구의 경선지 또 4개 우선 추천 지역을 선정을 했는데 일단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전체적으로 뭐 그 부분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 같고요. 단지 지금 좀 이 영남권에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킬러 문항들은 거의 다 풀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지역이 보면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 그 유영하 변호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네. 거기가 결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유승민계 의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네. 그 유성걸 의원이라고. 그런데 이번 우리 당내 공천을 보면 유승민 의원도 이번에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뭐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김웅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고 지상욱 전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이제 류성걸 의원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청와대 행정관들이 지금 세 분이 지금 대구 경북에서 하고 있는데 그 구미, 그다음에 대구의 북구, 그다음에 경산 이런 부분들 하고요. 그다음 부산에 보면은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분이 이번에 그렇죠. 또 출마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한 5군데 정도가 앞으로 마지막 남은 어떻게 진행될까 하는 부분들이 조금 궁금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뭐 다른 당이지만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이제 좀 눈에 띄는 부분은 고양정의 김연아 전 의원이 이제 공천이 됐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공천이 됐기 때문에 이 배경을 두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물론 당에서는 뭐 그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이길 수 있는 후보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라는 취지이지만 사실 그동안 민주당의 어떤 사법 리스크라든지 또는 민주당의 어떤 비리 같은 부분들을 굉장히 국민의힘에서 매섭게 공격했던 지점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 공천은 조금 의아하다라는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연아 전 의원의 공천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어요. 일단은 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이 아마 많이 소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고향 쪽에는 보면 김연아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 그리고 아무래도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조금 높이 평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어서 이제 강남을의 박지은 의원 같은 경우에 서대문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아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2개가 걸리거든요. 네. 하나는 강남이라는 양지, 그리고 다선이라는 사선, 그리고 또 이번 윤석열 정부에 또 장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결국은 양지라고 평가되는 강남에서 결국은 옮기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아마 종로를 희망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종로에는 보면은 결국은 이제 뭐 최재형 의원이 보면 지난 대선 때 들어와서 아직은 한 0.5선에 해당하고 그렇죠. 두 번째는 또 감사원이 또 종로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사원장 출신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평가한 것 같고요. 또 과거에는 종로가 정치 1번지였는데 그때는 청와대가 있었을 때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용산으로 대통령실에 옮긴 만큼 정치 1번지의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종로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 아마 서대문을에서 아마 박지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지도나 경쟁력들이 조금 그나마 본선에
좀 경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그런 쪽으로 아마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늘 민주당에서도 1차 경선 지역에 나온 부분이 이제 이 서대문을 박지인 의원이 간 곳인데 김영호 현재 의원이랑 또 붙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박지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 장관이시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결국 변경한 것인데 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본인은 이제 강남 쪽 강남을을 신청하셨지만 뭐 당으로부터 요구를 받았다라는 것인데 일단 뭐 박진 전 장관이나 이원모 전 비서관의 경우에 이제 상대적으로 양지인 강남을을 신청했을 때 대통령실이 불편한 기류를 보였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진 전 장관으로서는 사실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당이 요청하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진표가 완성돼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어떻게 그 지역 주민들께 다가가서 본인이 정치를 하는 명분이나 이런 부분들로 선택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만 남았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를 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야당 이야기입니다. 이 공천을 놓고 잡음이 안 나올 수는 없는데 비명계의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이 비명계의 의원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당의 원로, 뭐 전직 의장, 국회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 좀 많이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을 좀 당내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연히 당의 원로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요. 겸허히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당의 어른으로서 지금 당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조언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당내 모든 구성원들이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메시지의 방점은 이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을 극복하고 단합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당이 분열하고 또 공천 앞에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고 결국에는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총선에서 국민들께 표를 달라는 말씀 드리기 어려운 상황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로들이 직접 나서서 이 부분들을 중재하고 또 이런 공천 상황에서의 문제점들을 빠르게 바로잡고 신속하게 단합을 할 것을 좀 이렇게 요구한 것 이런 목소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당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파 갈등이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좀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지만 결국 큰 틀에서는 당이 어떻게 단합해서 총선에서 승리하느냐 이 부분에는 모두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 갈등들 지도부가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의 원로들의 지적. 전직 총리나 국회의장까지 지내신 분이 이렇게 공천이 불공정하다고 이래 나선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건 사실은 좀 여당과 야당을 통틀어서 처음 있는 사례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보면 지금 최근에 공천관리위원회가 민주당이 공천관리위원회가 굉장히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818호 이재명 의원실에서 어떤 여러 가지 비공식 회의체가 2개가 운영되고 있었고 거기서 컷오프라든가 불출마 이런 얘기들이 다뤄졌다는 거거든요. 특히 그 자리에 보면은 그 공천관리위원회인 김병기 위원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그 공천 진행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정체를 알 수 없는 여론조사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공천관리위원회가 지금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공천관리위원회가 지금 이 후보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상태면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런 부분은 딱 중심을 잡고 굉장히 공정한 공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전혀 어떤 통합이라든가 이 당 내용 또 공천과 관련한 분란에 대해서 좀 정리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직 총리나 전직 국회의장을 지지신 원로들이 직접 나서서 저는 이번에 아마 한 1차 경고를 보냈다고 봅니다. 1차 경고를 보냈다고 보고 아마 이런 상황이 그대로 진정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천 파동이나 공천 분란이 이어진다면 아마 두 번째 조금 더 이 강한 레드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 전직 원로들의 있던 이 당의 원로들의 어떤 이 경고의 목소리에 어떻게 응답할지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딴 얘기 듣기 전에 레드카드는 그럼 어느 정도를 말합니까? 제가 볼 땐 지금
그 이준석 대표하고의 합당이 결렬되면서 이낙연 대표 새롭게 이제 새로운 미래로 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에 보면 오늘 흐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기숙 전 그 청와대 홍보수석이 거기에 공관위원장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그렇습니다. 있었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조기숙 제가 볼 때 전 수석이 제가 볼 때 세 명의 총리를 연결시키는 그런 가교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기숙 그분이 좀 정통 정치학자 출신인데 앞으로 그때 18대 때 보면 국민의힘에 과거에 이 친박 연대라는 이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아마 친문연대 형태도 아마 구성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세균 전 총리나 아마 김부겸 전 총리도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보고요. 결국 한 명의 총리, 이낙연 총리는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고 나머지 두 분의 총리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이 부분을 보고 있다고 보고 그분들도 당연히 조금 뭐 직접적인 행동에도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1차 경고를 보냈는데 일단 지도부에서는 공천 자체가 공정하게 잘 가고 있고 네. 비명계약설 공천 아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과연 현재 원로들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의 물음표가 생긴단 말이죠. 뭐 앞으로 하기 나름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공천 과정이 사실 갈등이 없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만큼 공천 과정이 조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일정한 기준과 그리고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시스템 공천을 그대로 기조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또 진통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또 모든 이제 승자든 패자든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을 갖다 들이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잡음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모든 공천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내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마치 뭐 친명 대 비명 간의 어떤 계파 갈등으로만 치환되는 것은 저는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모든 갈등 그리고 지역구마다의 공천 갈등 속에는 각각의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한 틀에 묶어서 그냥 단순히 계파 갈등이다라고 보기만에는 좀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로서는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지금 모든 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구성원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서 그 분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득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도 나랑 친한 사람도 많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꼭 계파 갈등으로 공천이 끝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 같은데 또 같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결과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또 본인도 잘하는 분이 또 떨어져서 가슴 아프다는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조금 이야기가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이 공천 갈등에 대한 부분을 좀 다르게 보는 게 엄밀하게 따지면 21대 총선 때 들어온 분들이 다 친문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지금 결국은 그때 너무 한 180여 분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현역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친문계 인사들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왜냐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 21대 때 공천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그 친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걸 공천 어떤 뭐 개파 갈등으로 보기엔 좀 뭐 부족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근데 그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좀 대표 리더십을 좀 발휘해야 되는데 그걸 발휘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저런 총선이라는 큰 선거를 처음 치러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보좌하는 팀이 좀 좋아야 되는데 결국은 본인이 옛날에 경기도지사 할 때 알았던 그 경기도 팀이 들어와서 하는데 그 경기도 팀도 결국은 한 번도 이런 큰 판을 좌우해 본 적이 없는 비주류 그룹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표도 정치적으로 미숙하고 그를 보좌하는 경기도 팀도 어떤 뭐 정치적으로 경험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저런 사달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이나 오늘 김한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위 10%에 속한다라는 것 때문에 반발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근데 이 10%의 근거 기준이 뭐냐 평가 점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모른다라고 하니까 이들은 답답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그 기준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뭐. 당원 당규상에 이미 기준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선출직평가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구가 작년에 이미 평가를 맞춰 놓은 것입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당원 당규에 규정이 되어 있고 관련해서는 의원실에 보좌관들에게 따로 설명회도 개최했다라고 당에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명확한 기준과 그리고 독립적인 기구에 의해서 이 선출직평가위원회가 하위 20%의 그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고요. 그 명단을 공관위원장인 이명백 공관
김영관 위원장이 받아서 통보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백 위원장으로서는 그 내용이나 뭐 기준에 대해서 뭐 본인이 관여한 바는 없다라는 설명일 것이고요. 본인이 통보하고 이것이 경선 과정에서 이제 감점의 어떤 불이익으로 반영이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선출직평가위의 그 평가 결과에 20% 들면 뭐 컷오프가 되는 것 아니냐, 뭐 사실상 컷오프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오히려 경선에서의 감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역들은 또 현역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목소리는 좀 부당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용진 의원이나 김한정 의원이 하위 10%인데 그럼 감점이 좀 크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프리미엄이 있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뭐 이 하위 10%만 한 30% 정도 감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30% 정도면은 저 정치 신인하고 붙었을 때 6대 4, 60대 40% 정도 되면 60%에서 30% 감점을 당해도 이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지금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을 한 이유는 아마 개인적으로 너무 모멸감을 느껴서 탈당을 했다고 하지만 나머지 분들이 탈당하지 않는 이유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현역 프리미엄이 너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하위 10%에 해당하지 않을 만큼 지역구 관리를 잘해왔거나 당원들하고 소통을 해왔다면 제가 볼 때는 정치 신인이 현역의 프리미엄을 떼어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 정도 가지고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용산 참모들이 대부분이 경선을 하게 되는데 그게 용산 참모들의 무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현역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민주당의 아마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앞으로 제가 볼 때 31분이 차례차례 다 발표되더라도 아마 김영주 의원처럼 탈당을 선택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아마 여러 형태로 아마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경선에 참여하게 되면 탈당을 못 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아마 개혁신당이라든가 아마 이낙연 뭐 새로운 뭐 우리 미래에서 생각하는 이삭 쫓기는 사실상 좀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은 좀 됩니다. 예. 이 와중에 이제 민주당에서 1차 경선을 발표했어요. 21곳이었습니다. 네, 뭐 다양한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눈에 띄는 것이 광주 지역구 3곳에서 현역 의원들이 모두 물갈이가 됐고 또 익산과 제주에서도 현역 의원들이 탈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양쪽의 의견을 들을 텐데 민주당 먼저 얘기를 들어볼까요? 사실 저도 오늘 경선 발표를 지켜봤는데요. 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현역들은 유리한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현역 의원 5명이 경선에서 탈락을 하는 좀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공관위가 뭐 컷오프를 한 것이 아니라 경선에 붙여서 투표를 거쳐서 경선을 한 건데요. 그 결과 현역 의원들이 5명이 지금 결국 물갈이가 되게 됐습니다. 물론 그 현역 의원들께서는 모두 다 아쉬움이 있으시겠지만 일단 이것을 당 전체적인 그 그림에서 보았을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 뭔가 공천에서 현역들을 물갈이하고 기득권을 타파하고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국민의힘 공천에 비해서 민주당이 다소 시끄러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현역들의 물갈이를 하고 그리고 혁신의 요구를 부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공천이 완성되는 시점에서는 새로운 인물들로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은 갖게 하는 발표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광주 지역 등등 5명의 현역 의원의 탈락. 이제 좀 의외의 결과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 당연히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광주에서 세 분이나 탈락했다는 건 제가 볼 때 광주에서의 어떤 권리 당원들, 특히 민주당의 당원들의 어떤 민도가 상당히 높다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경선 결과에 반영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리고 지금 보면 권리 당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물론 그 광주나 제주에서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의 경선에서도 현역 의원들 절대로 유리한 위치에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는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선 낙동강 벨트에서 험지 출마하라 했더니 이제 대부분 다 말을 들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송파갑 얘기했는데 현재 나가고자 하는 지역구를 고수하고 싶다 얘기를 했고요. 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종로 출마를 접기도 했습니다. 좀 분위기가 상반되긴 하는데 내용을 좀 얘기 들어볼까요?
그렇죠. 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중성동갑의 출마를 고수하시는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요. 결국 공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전현희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의 요청을 받아서 지역구를 뭐 다른 곳으로 갈 가능성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임종석 전 실장에게도 뭐 다른 곳으로 가라라는 요구가 당에서 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고 당의 요구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모든 당사자들이 이 부분들을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당사자도 또 일방적으로 한 곳만 주장하는 것도 또 당원들 눈에는 안 좋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과정을 협의하고 조율하는 것도 공관위와 그리고 지도부에게 달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모두가 상처받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사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문 세력들이 다 지켜보는 곳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이 이번에 지금 그 지역을 계속 고수하게 되면서 친문의 거의 좌장 역할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정치적 위상이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오늘 송파갑은 사실상 저는 최종적인 오퍼라고 보거든요. 아마 만약에 그 송파갑이라고는 험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가 볼 땐 컷오프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임종석 전 실장은 하나의 정치적 오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논란이 생기니까 본인이 이 정도는 이제 출전 기회는 보장해 주는 거나 생각해서 아마 성동갑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송파갑보다는 좀 더 나은 뭐 이 덜 험지로 보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임종석 전 실장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번 총선 이후의 상황들, 특히 윤영찬 의원이 원칙과 상식을 따라 탈당하기로 했는데 임종석 전 실장의 만류에 따라서 주저앉았다는 거거든요. 임종석 전 실장이 총선 이후에 여러 형태로 전당대회에서의 당권 도전을 시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번에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좀 컷오프 시켜야 될 그런 이유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파갑이 저는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마지막 오파일 거라고 보는데 아마 임종석 전 실장이 조금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21곳 중에서도 송파을과 송파병의 공천은 정해졌는데 간만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돼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성정당 얘기를 했는데 이 비례대표 후보들의 공천 방식도 합의를 봤어요. 보니까 이제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에서 3명씩 하고 시민사회단체 몫으로 4명을 또 추천받겠다라고 하는 것. 나머지 20명 민주당인데 울산 북구도 진보당한테 이제 단일화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안에서 좀 반발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렇죠. 일단 당연히 협의 과정에서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만큼 당연히 이제 서로 다른 또 이제 스펙트럼을 갖는 정치인들이 모여서 그리고 정당들이 참여를 해서 또 합의를 하고 연합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또 의견이 충돌될 때도 있고 또 합의를 해 가는 과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저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의 합의문이 빨리 도출됐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벌써 지금 2월 중순이 지났고 2월 말로 다가가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저런 구체적인 합의가 만약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앞으로 선거를 어떻게 치르게 될지 굉장히 좀 고민스러울 수도 있는 지점이었는데요. 그래도 신속하게 이런 협의가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는 당에서 이렇게 협의한 내용들을 국민들과 그리고 당원들께 어떻게 설득하고 다가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일 겁니다. 결국 정치적인 명분과 그리고 선거 전략으로서 이 부분을 녹여내서 국민들께 많은 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민주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 이유는 그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 그리고 국회의 다양성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국 본인들이 결국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거기에 참여하는 어떤 소수 정당에 대해서 마치 비례의원직을 시혜를 베풀듯이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걸로 보고요. 두 번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연대하는 과정에서 울산 북구에 대해 진보당의 한 설 할애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민주당의 재선 현역 의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상원 현역 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일절 뭐 양해를 구하는 것 없이 저기를 진보당에 할애하려고 해버렸다는 건데 문제는 지금 진보당이 보면은 과거에 정당 해산 결정을 받았던 우리 통합
진보당의 후신이거든요. 거기에 대표였던 이석기 씨 같은 경우는 어떤 내란 선동 혐의로 9년형을 선고받았고 거기에 후신 정당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 진보당의 그럼 울산 북구를 양해했을 경우에 그럼 진보당 후보 과연 그 울산이라는 지역에서 이길 수 있느냐? 국민의힘의 후보에 비해서 경쟁이 있느냐? 그런 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진보당에 하나 양선모한 거는 결국 과거에 그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2010년도에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민주노동당, 특히 경비동부연합이라고 하는 그 김미희 씨라는 분을 결국은 나중에 그 성남시장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인연 때문에 한 것이 아닌가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민주당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도 어떤 진보적인 성향을 가져왔는데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념적으로 종북 성향을 띠는 이념적으로 굉장히 좌기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어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보고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3지대 재정비라는 부분인데 앞서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이제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이 이낙연 대표가 이끌고 있는 새로운 미래의 새로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기숙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진짜 민주당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결국 민주당의 대안이 돼서 진짜 민주당을 만들어가겠다라는 것을 정치적인 명분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민주당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정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어떤 인물을 영입해서 공관위원장을 시키느냐 이것보다도 결국에는 이낙연 대표께서 민주당을 탈당해서 지금 제3지대로 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에서 보여줬던 그 어떤 그 뭐 이준석 대표와의 연합을 했다가 찢어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전체적으로 다 목도를 하셨다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탈당을 하셨던 그 명분들은 많이 빛을 발했고 이제는 주도권 다툼에서 조금은 밀려나서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여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실지 이런 것이 과제로 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낙연 대표가 이제 30석 얘기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위 10% 된 민주당 사람들도 생각보다 나올 가능성이 적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삭 죽기는 안 되는 거고 그럼 본인이 직접 출마까지 뛸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낙연 대표가 지금 너무 느리거든요. 이번에 진짜 합당해서 결렬되고 난 다음에 물론 처음부터 이제 본인이 이낙연의 어떤 호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을 만들었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았을 텐데 지금 오히려 그 이준석이라고 하는 젊은 대표에게 놀아난 꼴이 됐기 때문에 호남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신당 만들기도 굉장히 조금 모양새가 빠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걸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 모든 그 이 하위 그 이 평가를 받은 의원들이 경선에 참여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미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뭐 새로운 현역 의원들은 거의 없어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기숙 전 홍보수석을 급하게 데려오긴 했는데 제가 볼 때 권소수로 하더라도 지금 크게 활동할 수 있는 룸은 많아 보이지 않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지금 선두에서 깃발을 들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여전히 본인이 출마할지 말지 여전히 계속적으로 그 근엄, 진지한 그런 모드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새롭게 지금 이낙연 그 신당의 체제 모습을 갖추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그렇게 해서는 지금 이낙연 대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임팩트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때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의 김종인 카드는 현실화될까?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은 환경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낙연 대표와 이제 결렬을 하게 되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올 만한 명분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도 결정은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환경은 되었지만 과연 개혁신당에 가서 공관위원장으로서 뭔가 합류를 했을 때 본인에게 뭔가 어떻게 본다면 정치적으로 다시 승리하거나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보장됐을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은 여러 방향으로 하겠지만 결국 결단은 김종인 위원장에게 달려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김종인 카드의 성사 여부.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 꾸준히 이준석 대표를 코치해 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그 전에 보면 금태섭 조홍천 의원하고는 되지만 이낙연 그 총리하고 어떤 합당은 안 된다 여러 가지로 코치해 왔고 그리고 한 정당에 두 개의 머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꾸준히 얘기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낙연 대표를 이번에
뭐 이 몰아내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 김종인 라인이라고 하는 금태섭 전 의원도 한 몫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김종인 그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합류할지 여부는 조금 이 명분이나 실리가 좀 다른데 명분상으로 볼 때는 본인이 저기 가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 개혁신당에 참여하고 있는 본인이 공천관리를 해야 될 만큼의 어떤 새로운 인물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둘째는 명분상으로도 그런데 저분은 거대한 정당에 가서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공천관리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큰 것을 하고 본인이 비례대표를 받은 그런 정치적 신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새로운 개혁신당에 가서 자기가 보모라든가 후견인 역할을 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개혁신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참여하는 것은 저는 조금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는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